민영화가 있어요. 민영화와 함께 이걸 이제 부제를 달기를 공공 서비스 공급 방식의 다양화다 이렇게 했어요.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이 최근에 보면요 다양한 형태를 띠기 시작해요. 두 가지 논리니까 국가냐 시장이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중간적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새로운 흐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게요 IMF 직후예요. 우리 IMF가 언제 있었죠? 98년도 그죠? 이후에 IMF 이후에 이제 이 공기업의 민영화가 엄청나게 많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민영화라는 부분은 이미 그 당시 외형적인 모습은 다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최근 오면 민영화의 방식이 좀 새롭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영화라는 개념을 여기서 보다시피 개념적 정의를 내릴 때는요.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정부의 기능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것 이게 민영화의 가장 큰 이잖아요. 전통적인 이제 개념으로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정부가 했던 것을 민간으로 넘겨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민영화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민영화의 필요성은요 왜 필요하냐라고 물을 때요 역시 저 가장 큰 이유는 재정적자 감소입니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다. 기타 이제 뭐 능률세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민영화의 방식이 있어요. 민영화의 방식이 이제 최근에 와서는요 공공 서비스 공급과 생산이 분리를 통해서 다용한다 이렇게 해갖고요 새로운 모습을 좀 띄게 되는데 요 내용을 좀 언급하기 전에 우리 뒤로 한번 먼저 가볼까요? 150쪽에 가시면은 대리정부라고 있어요. 150쪽 대리정부 또는 제3자적 정부란 말이 있어요. 자, 이 대리정부란 말인데요. 자, 지나가는 길에 가볍게 한번 들어봐요. 자, 미국에서는 이제 복지라든가 이와 같은 파트를요, 연방정부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방정부에서 직접 하지 않고 이것을, 지방정부 단위에서 하거나, 또는 이제, 이거 외에도 뭐 민간기업체라든가, 또는, 뭐 은행이라든가, 또는 병원을 통해서 수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잠깐 얘기했지만요, 의료 서비스는 미국은 주로 누가 공급한다고요? 민간이 한다는 얘기죠. 정부가 별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미국도 전혀 안 하냐? 그건 아니에요. 미국도 국가인데 그럴 리가 있나요?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요, 메디케이드라는 게 있어요.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라는 게 있어요. 메디케어 같은 것이 이제 극빈자에 대해서 국가 공공부조의 개념으로 일부 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제 전 국민의 5% 정도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다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오바마 정부 때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라는 개념을 가지고 정책을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엄청나게 반대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뭐 부분적 성공밖에 안 돼, 지금도.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도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쨌든 뭐 5%든 10% 이런 사람들은 아직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연방정부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누가 한다? 민간 병원에서 받는 건데 국가가 얘에 대해서 뭘 해주죠? 보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보증을 줌으로써 얘가 실제 어때요? 서비스를 공급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것을 우리가 국가가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민간이 해야 한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좀 애매한 느낌이 들죠? 국가가 하는지 민간이 하는지 애매하죠, 그죠? 그리고 법적인 문제도 사실은 있어요. 법적인 문제도요. 만약에 여기서 의료 과실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될지 민간 병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될지 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이런 어떤 회색 지대가 나타나요. 이것을 캐트리라는 사람이 대리정부라 불러요. 대리정부 또는 제3자적 정부 이렇게 불러요. 또 어떤 사람은 그림자 정부 이렇게 불러요. 이 말은 국가가 하는 업무가 현재 직접 수행해서 간접 수행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의 업무가 간접 수행이라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국가가 한다 민간이 한다는 것은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고 있죠. 이게 최근 우리의 민영화하고 같은 흐름입니다.
자, 이런 개념 하에서 일단 이제 뭐냐면 문제의식만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다시 되돌아가고 민영화의 형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앞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세요. 아마 이제 1시간 이내에 요 내용을 있잖아요. 정리하려면 어렴풋이 나요. 근데 이제 오늘 수업 다 마치고 정리하려면 약간 가물가물해요. 내일쯤 되면 그런 게 있었나? 다음 주 되면 금시초문인데요. 그래서 늘 이제 얘기하지. 선생은 늘 얘기할 때 있잖아. 했는데 이러고. 학생은 맨날 아니 오리발. 자, 개념이 다 안 접혀도 돼요. 안 접혀도 되고. 그래서 한 번에 다 정리된 건 아니니까 일단 틀만 이제 보세요. 자, 그러면은 최근에 민영화라는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가고 있냐라는 내용이 이제 거기 보면은 한 6, 7개가 나와 있어요. 자, 첫째, 주식이나 자산의 매각이 있습니다. 요즘은 잘 안 씁니다. 요즘은 잘 안 쓰는 방식. 옛날에 보면요, IMF 직후에 소위 이제 뭐 국민은행 민영화라든가 국정교과서 민영화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많이 썼던 방식이에요. 지금 이거 다 썼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보면 뭐죠? 계약에 의한 민간 위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랜차이징 또는 면허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면허권의 개념이 있고요. 또 보조금 지급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우처라고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민간 위탁부터 해갖고요. 민간 위탁, 계약에 의한 민간 위탁, 네. 그 다음에 면허권, 프랜차이징 방식, 그 다음 보조금 지급 방식, 바우처 방식, 이렇게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요, 뭐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계약에 의한 민간 위탁부터 봅시다. 정부가 민간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위탁하는 거, 위탁이란 말은 수평적 개념이에요. 수평적. 수직적 개념일 때 위임이라 불러요. 자, 지금 위탁하는 거, 맡기는 것이다. 정부가 민간에 대해서 맡기는 것이다. 무엇을? 쓰레기 수거가 있어요. 쓰레기 수거. 자, 현재 쓰레기 수거는 나중에 지방행정에서 공부할 때요. 자, 국가가 해야 될 업무가 있고, 광역이 해야 될 업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될 업무가 있어요. 쓰레기 수거는 이 중에 누가 해야 될 업무일까요? 자, 국가가 해야 되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해야 되나요? 강남구청에서 해야 되나요? 이게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예요. 기초 업무. 이걸 나중에 지방행정에서 공부할 때 현지성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가장 가까이 있는 쪽에서 해라. 그래서 누가 하는 업무다? 구청에서 하는 업무에게. 그런데 구청에서 쓰레기를 수거할 때는 종래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수거를 많이 했지만 최근에 오면 누가 주로 많이 한다? 민간 용역업체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민간 용역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위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민간 위탁, 쓰레기 수거 같은 형태예요. 자, 이게 이제 쓰레기 수거뿐만 아니라 최근에 오면 경비라든가 청소, 뭐 기타 이런 모든 관리 이런 파트에 대해서 이런 위탁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안 하고 대부분 다 어떤 형태를 통해서 한다? 위탁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보면요. 자치관리가 있고 위탁관리가 있어요. 자치관리란 것은 아파트에서 직접 관리한 방식이고요. 위탁관리는요. 아파트 관리업체에게 맡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다 어느 쪽 하고 있다?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를 많이 가고 있어요. 이렇게 위탁이거든요. 자, 어떤 의미인지 간단히 이해는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를 이제 프랜차이징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보통 면허나 허가라고 많이 표현하긴 해요. 이것은 정부가 민간업체에 대해서 면허를 통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통하여 권리 또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면허나 허가를 통하여 권리 또는 권한을 부여할 때 그것을 이제 면허라고 또는 허가라고 불러요.
이것도 또 다시 나눠지면은 라이센스란 말이 있고요. 또 프랜차이즈란 말이 또 다시 구분은 돼요. 그런데 이 파트가 민간에서 쓰는 방법을 가져왔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라 부르기도 해요. 우리가 프랜차이즈란 말은요. 어떤 하나의 지역이 있어요. 하나의 구역이 있어요. 이 구역을 기대서 내가 본사로부터 뭘 가져왔다? 독점적 판매권을 가져왔을 때, 독점 판매권을 가져왔을 때 이걸 보통 프랜차이즈라 부르죠. 그래서 흔히 가맹업체 이런 형태로 많이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는 이 지역에 대해서 뭘 한다? 독점적 판매를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패스트푸드점은 대부분 이런 방식이 많죠. 패스트푸드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일 흔한 게 두 개잖아요. 치킨, 그다음 뭐 피자. 그죠? 치킨이나 피자 이런 것들 여기에 해당되고 편의점도 있고 굉장히 많죠 이게. 이 편의점이나 뭐 이런 건 어때요? 요 하나의 블록이 있잖아요. 요 구역 내에서 어때요? 나만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커피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시애틀이 잠 못 이런 밤부터 해갖고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업체가 대부분 다 이제 이런 프랜차이즈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본사에 대해서 가맹비를 주고 독점적 판매권을 가져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오래 하지 않기 위해서 어때요? 치킨 유행이 굉장히 빨라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빨라갖고 대구에서 올라간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 뭐 페리카나라든가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요즘 보면 뭐 대부분 다 뭐 두 마리 지나가고 이제 호시기도 나오고 뭐 화다닥 불다닥 뭐 온통 닭 종류로 막 달렸는데 이런 부분 이제 요즘 또 TV 드라마 중에 TV에 그 나온 것 중에 제일 요즘 또 추세가 또 먹방이잖아요. 먹방. 얼마 전까지는 또 애들도 커가는 거 그거 지켜보다가 요즘 또 온통 먹방이죠. 밤에 안 가도 배고픈데 이제 밤 11시에 계속 먹고 있어. 볼 때마다 이제 저것들이 말이야 나를 지금 놀리고 있어 막. 그래서 이 먹방 시리즈인데 이게 대부분 다 뭐냐면 이런 프랜차이징 방식이죠. 이걸 정부에도 적용하자는 얘기예요. 정부에. 그럼 예컨대 차량 견인입니다. 자, 차량 견인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자, 차량 견인도 있고요. 이것도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차량 견인 예컨대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과속을 했어요. 과속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해요. 어디에 낼까요? 경찰청에. 그런데 불법 주차했어요. 불법 주차에 대해서 견인과 과태료 누가 할까요? 이건 경찰서 업무가 아니에요. 이건 누가 한다? 자치단체에게. 그래서 자치단체예요. 그럼 자치단체에서 그냥 구청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정확하게 그냥 구청에서 뭘 하죠? 여기서 사진 찍고 과태료 부과하고 차량 견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차량 견인 안 되면 사진만 찍어하는데 이렇게 이제 차량 견인됐어요. 그럼 차량 견인되면은 견인되고 난 다음에 난 빨리 차를 찾으러 가야 돼 이게. 이게 늦게 찾아가면요 다음에 숙박료까지 달라고 그래요. 굉장히 이제 이거 견인 한번 당하면 이제 잘 알지만은 기분이 굉장히 이제 묘한 기분이 나와요. 특히 겨울에 있죠. 분명히 내 차가 있었거든요. 1시간 전에. 근데 그 자리에 와 보니까요. 그 어두운 방거리에 있잖아요. 쓸쓸한 그 방거리에 있잖아요. 빨간 종이 한 장만 나붙기고 있어요. 그래 즉시 찾으러 오라고. 안 찾아가니까 다음날 와갖고 숙박료 또 내라고 그래요. 엄청나게 기분이 이상해. 근데 싸우러 가면 절대 안 돼요. 싸우는 건 더 이길 수가 없어. 왜? 찾지 마. 그럼 다음에 더 올라가. 결국 찾아가야 돼. 그래서 가능한 빨리 이제 택시 타고 쫓아가고 찾아와야 돼요. 그럼 결국에 돈 누가 내야 되죠? 내가 내야 되는 거죠? 내가 돈 내야 돼. 숙박료하고 다 내야 돼. 근데 다시 봐요. 남의 차를 개인이 있잖아요. 개인이 남의 차를 있잖아요. 마음대로 임의로 문을 따고 견인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왜? 그거는 남의 차를 이용한다는 거는 당연히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남의 차를 딸 수 있으려면 뭐죠? 국가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아야 되는 거 이게. 그래서 차량 견인에 관한 권한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거 이게. 이게 행정법에서 이게 이제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불러 이게.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인이다. 이래서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불러 이게. 자, 이렇게 이제 권한을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건 뭐죠? 예를 들어서 대구시 전체에 대한 차량에 대한 견인 권한을 부여받은 게 아니라 하나의 지역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견인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이게 관업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관업체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일정한 구역 내에서 이렇게 일정한 구역 내에서 뭘 받았다? 권한을 부여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필요한 비용은 누구로부터 징수하죠? 차주가 내는 거죠. 차주가 내는 거죠. 이걸 뭐냐면 사용자 부담 원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용자 부담 원칙. 자, 사용자 부담 원칙입니다. 누가 이용하고 싶었나?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사용자 부담 원칙.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있죠? 그럼 쓰레기 종량제 관련돼서 그 봉투의 제작과 판매는 정부가 하고 있지 않죠? 그 봉투의 제작과 판매는 민간 업체에게 맡겨서 하는 거죠. 그 민간 업체는 국가로부터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약과 이 면허의 차이점 볼게요. 계약은 쓰레기 수거에 관련된 비용을 누가 부담하죠? 얘가 비용을 부담하죠. 얘가 비용을 부담하죠. 어떻게? 계약을 통해서 민간업체가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거료 얼마씩 이렇게 계약을 맺고 하겠죠?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은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하지만 면허 방식은 누가 한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면허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면허는 사용자가 부담 원칙. 그 다음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였다? 일정한 구역 내에서. 이 두 가지 키워드예요. 일정한 구역 내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고, 두 번째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이런 형태가 여기에 들어가고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컨벤션 센터 아세요? 컨벤션 센터. 컨벤션 센터에 가면은 전시회 이런 거 박람회 많이 하죠, 그죠? 그럼 이 컨벤션 센터는 누구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정부 것이에요. 정부에서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누가 외부에서 와갖고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벤션 센터에서 전시회 할 때는 어때요? 이용료를 내고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대해서 비싸게 받죠. 그래서 컨벤션 센터에서 공영 전시회 할 때 절대 가지 마세요. 볼 거 하나도 없고 비싸기만 엄청나게 비싸. 정말 볼 거 없어. 근데 어린 시절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갖고 코 끌려서 갔다가 있잖아. 다시는 안 가야지 임선. 자, 그래서 다음에는 애들이 어릴 때는 가자고 조르면은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금방을 갈 때는 우회해서 가야 돼. 바로 앞으로 가면 안 되고 휙 지나가서 못 보게 해야 돼. 자, 이 면허의 방식. 자, 그 다음 세 번째가요. 세 번째가 보조금 지급 방식이 있어요. 보조금. 자, 보조금 지급 방식은요. 정부가 민간 업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때 민간 업체는 대체로 복지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많아요. 복지 시설에 관련된 거. 예컨대 복지관,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것이 또 요양병원이 있어요. 요양병원, 노인 요양병원이 있어요. 그럼 노인 요양병원이 있는데 요양병원에는 여기서 노인 요양병원에 요건에 해당되는 분이 요양병원에 가서 있으면 어때요? 이분 한 분당 국가가 돈을 지급한 겁니다. 이게 노인 요양병원 이런 것도 있고요. 요즘은 이제 이거 외에도 가택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집에서 거동이 불편할 때는 있죠. 요양사를 불러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한 경우 있어요. 이런 것이 이제 요건이 따로 있긴 한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우리가 이제 내는 것 중에 건강보험료예요. 건강보험료에 보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 파트가 바로 여기에 필요한 재원이거든요. 어쨌든 국가가 이에 대해서 뭐죠? 보조금을 1인당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방금 얘기했던 노인 요양도 있고요. 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나오는데 뭐 아니면 정신적으로 지체자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굉장히 많아요. 또 아니면 보호시설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많은데 이 과정에 이제 문제점이 있죠. 얘들이 의사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죠? 얘들한테 어때요? 밥을 이제 하루에 3끼 줘야 되는데 그죠? 밥 하루에 1끼 주고 나머지는 이제 밥 대신 딴 거 주죠. 그죠? 그래서 애들이 인권이 막 유린된 경우 있었죠. 이게 지난번 영화로도 나왔죠. 이게 도가니 사건이잖아요. 도가니 사건 같은 거 대표적으로 어때요? 장애인에 대한 처우라는 것이 굉장히 형편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 그리고 노인 요양병원 같은 경우 지난번 화재 한번 난 경우가 있었는데 문제는 거예요. 대전에 있는 요양병원인데 거기에 보면 법적으로 의사를 고용하게 돼 있어요. 의사를 고용하게 되는데 그 의사가 75이에요. 그리고 집이 서울이야. 이게 어떻게 생각해 이게? 이런 게 뭐죠?
면허증만 올려놓는 거 이게.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하죠. 또 밤에 또 도망 못 가게 묶어두거나 이런 형태. 인권 유린이 굉장히 많은 파트가 이쪽이죠. 그래서 운하에서 이 복지란 말을 쓰고 있을 때는요, 복지 한 이제 반은, 너무 심하고, 어쨌든 복지 많은 부분은 있잖아요. 사기꾼들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름이 복지지, 가장 어두운 부분이 이쪽이에요. 복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복지 사각지대예요. 돈은 많이 쓰고 돈은 옆으로 다 새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100명이 오면은 올릴 때 어떻게 올린다? 200명 올리는 거, 이게. 부풀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국가 돈 빼먹기 사업이 많이 진행된다. 이게 뭐죠? 보조금 방식에서 문제점이에요, 이게. 요 말을 약간 전문적 용어로 바꿔서 뒤쪽 나중에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 과잉 이용의 우려가 있다라든가 이런 형태 표현이 바뀐 것 뿐이에요, 이게. 그래서 방금 했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읽으면요 이해가 돼요. 하지만 다 넣고 한 달만 지나면요 무슨 얘기 했을까 전혀 몰라. 그래서 바로 문장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과서 표현은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 복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여기서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어린이집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같은 건요 시설만 만들었던 국가가 여기에 필요한 돈은 다 지원해 줍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여기 해당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 있어요. 이 바우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바우처는 정부가 민간 업체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에게 먼저 쿠폰을 주는 겁니다. 정부가 사용자에게 쿠폰을 주는 거예요. 그럼 사용자는 내가 이 쿠폰을 가지고 근처에 있는 병원이나 또는 교육기관이라든가 기타 있잖아요. 여러 파트가 있어요. 이쪽에 뭐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게 하는 방식을 바우처라 불러요. 그래서 바우처란 말은 쿠폰을 준 것이다. 누구에게 주는 것이다? 민간업체가 아니고 사용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민간업체잖아요. 그래서 이런 민간업체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에게 주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는 출산장려 정책이 있어요. 출산장려 정책에 의하면은 임신했을 때 임신 진단자금 50만원 정도가 나와요.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현재 뭐냐 카드로 주면은 이 카드를 가지고 내가 인근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또 계좌제라는 게 있어요. 계좌제는요 내가 이제 직업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빵 기술 배운다 그럼 어때요? 그 학원에 쿠폰을 주고 학원에서는 국가에게 청구한 방식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직업 능력 개발을 통해서 노동부에서 굉장히 많이 발급해요. 이런 형태가 있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공무원은 어떻게 하면은 공무원 복지 카드라는 걸 받게 돼요. 공무원 복지 카드가 있어요. 공무원 복지 카드는 정부로부터 어때요? 이 공무원이 이때 공무원이지 그지? 공무원이 카드를 받아요. 복지 카드를 받아요. 이 카드를 가지고 내가 어때요? 필요한 옷이라든가 신발을 구매할 수 있는 거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내 가다 보면요. 공무원 복지 카드 환영 쓰여진 매장 굉장히 많아요. 다 뭐죠? 이거 우리 취급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이제 바우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바우처의 가장 큰 장점은요. 내가 여러 개의 물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가장 큰 장점이 사용자, 소비자 선택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소비자 선택권 또는 사용자 선택권이 있어.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러면 이 업체가 한 개에 되어 많을수록 좋은 거야. 많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수의 공급자가 유용하다, 다수의 공급자가 있을 때 유용하다? 다수가 있을 때 유용한 겁니다. 이건 많을수록 선택권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본 것처럼, 뭐, 이 중에 여러분 아무거나 편한 거 좀 기억해 두세요. 아무거나. 그래서 뭐 공무원 복지 카드를 뭐 선택하든 뭘 하든 다 좋아요. 이런 것이 이제 최근에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최근에 본 계좌제가 전에보다 많이 축소가 됐어요. 옛날에는 계좌제 신청하면은 거의 있잖아 한 95%까지 학원 수강료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 50% 이하로 떨어진 것 같아요. 제일 큰 이유는 뭘까요? 돈이 없으니까. 딱 하나죠. 국가에 돈이 없으니까. 지금 누리과정이 있어요. 누리과정. 보육사업이에요. 보육사업 똑같은 개념이죠. 보육사업도 어때요? 똑같은 거죠. 이건 어때요? 이때는 보육시설에 가갖고, 그죠? 보육시설에 가갖고 내가 사용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최근에 와서 굉장히 어때요? 넓어지고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우처 개념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어요. 자, 얘들은 다시 이렇게 청구하겠죠? 이런 방식. 자, 이게 이제 바우처라 부르고요. 바우처는 원래 유래 자체는 식품 구매권이라는 개념에서 나와요. 식품 구매권. 자, 미국에서 복지 프로그램으로서 저소득층에게
식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돈을 줬어요. 빵 사 먹으라고. 빵 사 먹어 돈 줬더니 이 친구가 빵 사 먹으러 가다가 뒷골목에 들어가서 빵 대신에 뽕을 맞는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전 국민을 마약쟁이로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때요? 빵으로 교환할 수 있는 쿠폰만 준 거예요. 그래서 교환 쿠폰 준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현재 우리는 이제 노인분들에게 교통카드입니다. 그래서 신분증 이렇게 올려놓으면 교통카드 빠지는 거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바우처에서 용도가 거의 뭐 무궁무진하게 확장되고 있는 대표적 영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바우처예요.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가장 주된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용어 자체, 그리고 뭘 말하는지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엔 장점, 단점, 특징 이런 식으로 다음에 이제 파생도 좀 더 들어가셔야 돼요. 자, 97쪽 교재에서 한번 잠시 더 체크해 볼게요. 계약에 의한 민간 위탁은요, 서비스 공급과 결정권은 정부가 지면서 생산활동 민간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그쵸? 이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장단점 볼게요. 장점은요,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향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단점은요, 가장 큰 단점이요,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이 나타나요.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잠깐 아까 우리 쓰레기 수거 얘기했죠. 자, 이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쓰레기 수거할 때요, 쓰레기 수거가 안 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청이 잘못한 건가요? 민간 업체가 잘못한 건가요?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죠? 애매해지잖아요. 사실은 누가 하는 것이다? 민간 업체에 따져야 되는데 얘에 대한 관리 감독권은 또 얘가 갖고 있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애매하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이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이에요. 쓰레기 수거하는 것도 더 자세히 들어가면요, 이 안에도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생활 쓰레기도 있고 음식 쓰레기도 있고 그 다음에 파지도 있고 옷도 있고 공병도 있어요. 이 중에서 제일 돈 된 게 뭘까요? 자, 쓰레기 수거 업체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종일까요? 옷일까요? 옷이야. 옷이 제일 좋아해. 옷도 있잖아. 고급주택과 저급주택 차이가 있어요. 고급주택에 나온 옷은 어때요? 거의 뭐 신품에 가까운 그거는 브랜드까지 있어. 이건 진짜 고가예요. 근데 저급주택에서 나온 옷은 일반 쓰레기가 또 다를 바가 없어. 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부터 한다? 옷부터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돈 안 된 거 어떻게? 제일 늦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사실 구청에서 용역업체 선정할 때 제일 골치 아픈 문제예요. 그래서 계약을 맺어놓으니까 뭐부터? 알맹이부터 먼저 빼먹고 나머지는 어때요? 시간 질질 끌다가 대충 버리고 이런 거야 이게. 이런 것이 결국 먼저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이 옵니다. 또 내가 또 너무 현실적인 얘기까지 해버렸는데 어차피 뭐 공무원 들어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알아야 될 문제예요. 싹을 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너무 빨리 얘기한 것 같아요. 좀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할 얘기를. 들어갔다고 가정할게요 그냥. 마음 편하게. 자, 그 다음에 프랜차이징이 있어요. 프랜차이징 아까 얘기했죠? 뭐냐, 두 번째 줄에 뭐죠? 면허 방식은 일정한 구역 내에서, 이거요. 그죠? 일정한 구역 내에서 뭐 준다? 권리를 인정한다. 맞죠? 그래서 대표적 케이스가 차량, 쓰레기 종량제 또 있죠? 컨벤션 센터라든 구급 서비스, 차량 견인 이런 거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볼까요? 특징, 장점. 장점이 보면요. 수익자 부담원칙에 적합하다. 그쵸? 수익자 부담원칙에 적합하다. 장점. 단점. 서비스 공급자 간의 경쟁이 약할 경우 이용 부담이 과중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이 음식 쓰레기 같은 경우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요. 경쟁이 하나 하면요.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경쟁이 많을수록 좀 가격이 다운될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차량 견인 같은 거는 뭐 경쟁이고 뭐가 어디 있습니까? 독점이니까 부른 대로 받아야지 뭐 다 도리 없죠. 자, 그 다음에 바우처 먼저 있구나. 바우처는 서비스 구매권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자, 이 쿠폰을 교부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바우처의 유형은 명시, 묵시란 말이 있고, 이건 뭐 그냥 참고사항인데요. 묵시적 바우처의 대표적 케이스가요, 방과 후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경우 보면은 방과 후 학습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건 어때요? 국가로부터 이제 나중에 사후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종이 바우처, 전자 바우처가 있는데요. 옛날엔 바우처 개념이 다 쿠폰이어서 종이였지만 지금 누가 종이 쓰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 카드 쓰고 있죠. 이걸 전자 바우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장점은요. 바로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소비자의 선택권입니다. 소비자 선택권이고 또 하나가요. 소득 재분배 효과예요. 바우처의 장점 중에 소득 재분배란 말을 써요.
우리가 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보통 잡을 때는 어때요? 저소득층은 의료보호라고 해서 돈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 의료보험의 형태가 두 개가 있어요. 공공부조에 속하는 것으로서 의료보호, 의료급여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때요? 아예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방식은 어때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상대적으로 금액도 다 다른 거 이게. 보육료란 것도 저소득층일 때 아닐 때 방과학습도 차이가 있어요. 방과학습도 내가 일정 부분 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소득이 낮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국가가 전액 다 지불해 줄 방식이에요.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저소득층 보호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우처의 단점은요. 단점은 수요 예측이 어렵고 그 다음에 서비스 노출 현상이 있다라고 해요. 서비스 노출 현상. 그리고 바우처 전매라든가 또 결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도 이제 뭐 이해하면 별건 아닌데 예컨대 공무원 복지카드를 가지고 자기 옷을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아들내미 옷을 사거나 그죠? 자기 시부모 옷을 대신 샀어요. 그럼 뭐가 돼요? 전매가 되는 거잖아. 다른 용도 쓴 거잖아, 이제. 그럼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거죠. 정책의 목표는 그 공무원이 복지를 위해서 한 건데 딴 선 쓰면 안 되잖아.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조금 방식은 넘어갈게요. 보조금은 아까 잠깐 얘기했죠. 그래서 보조금이나 용자, 주택감면 이걸 다 통칭한 말인데 대표적 케이스가 타가시설, 보조금 이런 거 이제 복지관 이런 거 얘기했어요. 그런데 특징이 보면은 보조금 방식 특징이 보면은 자 기술적 복잡하여 예측이 어렵고 이거 줄점 꼽아요. 언더라인 하세요.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예측이 어렵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장점은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경감될 수 있어요. 노인 요양 병원 들어갈 때 싸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단점은요. 과잉 이용의 문제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겠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100명을 200명으로 부풀리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현재 우리가 누리과정에 해당된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있잖아요. 영아를 1살 된 아이를 데리고 있어. 그럼 국가가 어때요? 여기에 대해서 20만 원씩 돈이 나와요. 근데 이걸 타가소에 맡기면 어떻게 40만 원에 해당되거든요. 그럼 내가 직접 애를 키우는 게 좋을까? 아니면 타가소 맡긴 게 좋을까? 타가소에 맡기면 40만 원 정도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애 맡기고 난 커피 마시러 가야 되잖아, 이제? 요즘 이제 부모들 되게 많잖아. 애는 맡기고 이제 맡기고 밖에 가서 차 마시러 가잖아.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과잉 이용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공짜인데 그러면 다 맡기지 이렇게 된 거 이게. 그래서 자가로 안 하고 맡기는 경우가 자꾸 발생해요. 이런 경우가 이제 과잉 우려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떤 내용인지 개략적으로 좀 들을 것 같죠? 지금 내가 너무 이제 많이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뭐가 되죠? 여러분들 행정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 좀 실체를 자꾸 이해하게 되는 거 이게. 정부하는 부분을.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개 더 있구나. 자원봉사와 자조라는 게 있어요. 자, 자원봉사는 뭐냐면 제3자가 하는 거고요. 자조란 말은요. 자조란 말은 동일한 계층이나 집단이나 또는 구역 내에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질 때 이것을 자조라 불러요. 셀프 헬프라고 해서 동일한 계층이나 집단 내에서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세월호 사건 때 전국 각처에서 이들을 도우러 갔죠. 유가족을 도우러 갔죠. 이건 뭐죠? 자원봉사직이죠. 대가 없이 전국 각처에서 이들 도우러 갔잖아요. 자원봉사 되겠죠. 그런데 팽목하게 있었던 그 유가족끼리 서로 돕는 거죠. 이걸 뭐라 부른다? 자조라 부르죠. 그러니까 자조는 이런 경우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보면 마을 지킴이라든가 이런 거 다 뭐예요? 자조가 되겠죠. 그래서 마을 공동 지킴이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을 지킴이 이건 동네 분들끼리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건 자조가 될 거고 제3자가 하면 뭐가 된다? 자원봉사. 근데 자원봉사란 말은 있잖아요. 실비를 보상받는 것은 자원봉사 개념에 포함이 돼요. 뭐를 받지 않은 것이다? 보수를 받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실비에 대한 것은 포함이 돼요. 이건 뭐냐면 밥 먹고 이런 정도는 보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교통비나 뭐 피복비나 밥비나 이런 건 어때요? 제공하겠죠. 제공하고
중요한 건 뭐냐? 보수를 받지 않는. 노동의 대가는 보수를 받지 않는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할 것이냐, 자조가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건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6가지를 봤어요.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앞에 이제 4가지였어요. 4가지였고, 그럼 다시 이제 되돌아가서 보면은 서비스에 대한 있잖아요. 결정권은 누가 행사하죠? 정부가 대부분 하게, 그죠? 요건 말고, 요건 아니에요. 요건 조금 다른데, 여기까지는 결정권 정부가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산은 누가 한다? 민간이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뭐가 문제다? 결정과 생산이 분리란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뭐였다? 책임의 문제가 나와요. 책임 문제가. 이런 것이 이제 민영화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요. 자,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민영화의 문제점. 민영화의 문제점을 보면은 자, 첫째 뭐야? 형평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형평성이 떨어진다. 이 말은요. 민영화가 전개될수록요. 결국 이용 요금이 올라가고 저속성이 어려워진다 이런 측면이 강해요. 물론 어떤 거는 또 도움이 된 것도 있어요. 바우처 같은 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는 민영화가 어때요? 서비스 요금이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속성은 점점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책임성이 떨어진다. 이건 앞에 얘기했죠. 책임의 문제가 항상 따라간다. 그 다음에 서비스 공급의 불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공급이 상대적 불안해진다. 정부가 하는 것과 민간이 하는 경우가 있을 때 민간이 하면 어때요?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아져요. 위험성이. 예를 들어서 전기가 있어요. 전기를 누가 공급할까? 라는 문제. 전기. 자, 전력이라는 부분을 누가 공급할까? 국가가 할까? 또는요? 민간, 기업이 할까? 또는 중간에 어때요? 공기업을 통해서 할까? 이런 문제가 선택의 문제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공기업에 의해서 전력공사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본은, 미국은 이쪽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마다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어떤 문제가 있다? 효율성은 따지지만 뭐가 문제다?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거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정전사고 있었죠. 몇 년 됐다 그죠? 몇 년 됐는데 정전사고 있었죠. 정전사고 날 때 엘리베이터 내려갔다 스톱하고 말이에요. 이런 경우 있었죠. 그때 관악구 신림동에서 이제 강의하고 있었는데 길 건너 이쪽은 어둠 이쪽은 밝은 세상이었어요. 갑자기 이제 두 동네가 확 양극화가 됐어요. 이쪽은 정전이 차단되고 이쪽 들어왔고 이런 형태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왜 이게 나오냐면은 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영리성입니다. 영리성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 내가 좀 빼버리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했잖아요. 공공 서비스라는 것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부가 할 것이냐 또는요 다시 기업이 할 것이냐 또는 중간에 공기업이 할 것이냐 라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얘가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다? 정부가 했을 때 장점은 공공성이 높다. 공공성이 높다. 이걸 다른 말로 쓰면은요 형평성이 높고 책임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반면 기업이 하면요 기업이 하면 영리성이 높고 효율성이나 능률성이 높아지고 또 수지 적합성이 나오고 수지 균형이 오고 이런 것이 있어요. 공기업이 하면 이걸 어때요? 어느 정도 조화시킨다 이렇게 해서 공기업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설명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오른쪽 간 것을 뭐라 표현한다? 민영화라 부른 거고 왼쪽 갈수록 국영화, 공영화로 부른 거예요. 이게 오른쪽 가면 어때요? 기업의 형태로 운영한 거고 왼쪽 가면은 정부가 운영한 방식. 그래서 오른쪽 갔을 때와 왼쪽 갔을 때 장점이 있어요. 자 오른쪽이 뭐라고 했다? 민영화라 불렀죠. 민영화란 말은 전통적으로 민영화를 이렇게 갔을 때를 우리가 민영화라 불렀어요. 이걸 민영화라 불렀는데 그럼 민영화가 되면은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민영화의 장점, 민영화의 단점. 민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 높아질까요? 자, 그대로 대표어구 하나만 쓰시면 돼요. 이걸 보통 기업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이 대표어구를 공공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민영화가 되면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 높아진다? 기업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바꿔 쓰면 어때요? 영리성, 능률성,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민영화가 가진 단점은 공공성이 약화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민영화의 가장 큰 단점은 어디 있다? 공공성이 약화입니다.
민영화의 장점은 기업성이 강합니다. 이걸 그대로 확장하면 돼요. 그래서 민영화가 많아질수록 공공성이 떨어지고 형평성이 떨어지고 책임성이 떨어지더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아까 볼게요. 전기란 것을 우리나라는 요 중간적 형태로 공급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은 기업이 공급하고 있어요. 그럼 기업이 공급하면은 전기를 만들 때 발전 단가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발전 단가를 얘기하는데 실제 실사용이 이 정도라면은 이 실사용만큼 전기를 만들면 안 되죠. 실사용만큼 만들면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요만큼 어때요? 예비 전력을 만든 거예요. 예비 전력을 조금 더 생산한 거예요. 요만큼 더 생산하는데 이 비율을 어때요? 최대한 얇게 잡아야지 이익이 많이 나오겠죠. 만약 이게 많이 잡으면 과잉 생산이 돼갖고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논리가 들어오니까 이 예측한 사용을 가능한 딱 맞춰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수요가 늘어갖고 이게 한도를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5대 주에서 대규모 정전 사고가 과거에 발생했었어요. 왜냐하면 따라가지 못하니까. 우리나라가 지난번 이 케이스에 접했잖아. 이게 뭐냐, 민영화의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민영화는 결국 돈의 논리에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 어때요? 위험성이 도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양면입니다.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요. 딱 이제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국은 철도 민영화가 전개되고 난 다음에 요금이 2배에서 5배 정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민영화의 단점이잖아요. 민영화의 단점은 뭐죠? 요금 상승이다. 이런 것이 대표적 단점이고요. 이것 때문에 지난번 뭐 KTX 민영화에 대해서 찬반이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얘기인 거고, 그런 같은 맥락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서울 부산이나 서울 대구에 교통을 이용할 때 지금 철도에 가면요 무궁화 거의 없어요. 새마을 하루에 몇 번 다니는지도 모르겠어요. 전부 KTX 아닙니까? 어떤 사람 시간이 남아 도는 분들 계시거든요. 요금은 2배 차이인데, 그죠? 지금 43,000원이잖아요. 부산에 57,000원인가? 이건 정말 이제 거의 뭐 비행기 값이나 거의 다를 바 없는데, 굳이 뭐 그렇게 갈 이유 없는 분도 많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이게 결국은 너무 뭐죠? 기업성이 강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도의 본질적 개념은 공공성이거든요. 공공성인데, 공공성이 이제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장단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파이스 잡아갖고 좀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민영화 이제 문제점 이렇게 좀 지적해보고, 그 다음에 이 사업 시행 방식에 따라서 BTO와 BTL이라든가 BOT라든가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BTO나 BTL이나 이런 부분은 최근에 민자란 말 써요. 민간자본 유치, 민자 유치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이 민자 유치 방식으로서 이제 소개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조금 좀 전에보다 인기가 조금 좀 떨어졌어. 지금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많이 약화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BTL과 BTO라고 있어요. 이 두 방식을 많이 써요. 이거 옛날에는 이렇게 쓰지 않고요. BOT가 많았어요. 옛날 BOT 이게 많았어요. 빌드란 말이 있잖아요. 건설한다라는 얘기예요. 뭘로 건설하냐면은 국가 예산으로 건설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보면은 도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파트에서 역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국가가 하려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누구 돈 하자? 민간 돈 끌어오자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빌드란 말은 민간 자본으로 민간이 건설한 것을 얘기합니다. 민간 자본 민간이 건설하고 나서 T란 말은 트랜스퍼 한다는 얘기예요. 트랜스퍼란 말은 소유권 이전인데요. 소유권을 이전시켜줘요. 그래서 민간이 소유권을 정부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줘요. 그럼 소유권을 정부에게 이전시켜주면은 아니 내 돈 들여서 만들었고 정부에 넘겨주면 난 뭐 갖고 살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회수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리스로 매달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 있고요. 매달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고요. 또 하나 오퍼레이팅이란 말 직접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BTO라고 부릅니다. 현재 BTO가 제일 쉬운 얘가요. 고속도로예요. 민자도로. 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직접 운영하고 있죠. 톨게이트 따로 운영해갖고 그죠? 돈 받고 있고 이런 것이 이제 BTO고요. 서울에서 지하철 중에 신분당선이 있어요. 신분당선은 있잖아요. 강남이나 이쪽에서 교대 쪽에 탈 때는 어때요? 요금 세개 달라요. 요금 세개 달라. 그래서 게이트를 따로 통과해갖고 한 번 더 들어가고 돈이 쑥 올라가요. 갑자기. 처음에 한 번 타면 재밌어요. 이제 대구 3호선처럼 무인이거든요. 맨 앞에 타면 이제 앞에 전망이 딱 좋아요. 기분 좋은데 다음에 내릴 때 보면 뭔가 찝찝해요. 내릴 때 보니까 돈을 많이 낸 거야. 좀 비싸죠. 이런 게 이제 대부분 다 BTO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BTO나 BTL은 옛날 참 이제 이게 많이 유행했었어요. 많이 유행했다가 BTO의 문제점이 있어요. BTO의 문제점은 이거 흔히 하이 리스크 하이 일드라고 불러요. 고위험과 고수익의 가능성이 동시에 있어요. 많이 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왕창하면 날릴 수가 있어요. 몇 천억에서 몇 조 들어간 사업 벌렸다가 손님 없으면 끝난 거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부산과 김해 간에 역시 이제 경전처리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BTO에 실패한 케이스예요. 손님 없고 투자비는 엄청나게 들어갔고 이런 케이스죠. 이것은 저수익이지만은 안정된 사업이에요. 정부로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는 성격이 달라요. BTO는 대개 BTL은 대개 공익시설에 많고요. BTO는 대부분 다 이 수익성 사업에 많아요. 수익 사업에. 수익성 사업에서 많이 사용돼. 그래서 두 개는 약간 좀 성격의 차이가 있고요. BTL이나 BTO는 이 중앙정부만 한 게 아니고 지방에도 많이 해요. 지금 구청 단위에서도 BTO가 굉장히 많아요. 제일 대표가 광고 타워 같은 거 있어요. 이런 게 대부분 다 여기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제 옛날에 했던 방식은 이렇게 안 쓰고 옛날 BOT가 많았습니다. 옛날에 BOT는 예를 들어서 파리의 에펠탑이라고 있죠. 파리의 에펠탑은 누가 했다? 민간이 건설한 거죠. 그리고 에펠탑을 운영하다가 한 100년 이상 운영하다가 파리시에게 기부 체납한 거죠. 이런 케이스가 예전에 했던 방식이고 지금은 이 앞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BTL과 BTO가 있었다. 그리고 한동안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비리하고 또 연결되었고 자 이런 이제 내용이 문제가 되었었다. 이 정도 하십시오. 이 정도 하시면 될 거고 개념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보시고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에 규제론 들어가겠습니다.